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고 단순한 감탄이 아닌 날카롭고 차가운 고통의 찔림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마치 그들의 눈부신 빛이 당신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그림자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드는 것처럼요. 당신을 안에서부터 중독시키는 이 조용한 독에 지쳤나요? 하지만 칼 융은 우리에게 이 고통스러운 영역의 지도를 남겼습니다. 그는 질투가 당신의 하찮음의 증거가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아직 요구되지 않은 재능을 가리키는 당신 영혼의 왜곡되고 절박한 속삭임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해독하기 위해 앞으로 1시간 동안 우리는 3가지 단계를 밟을 것입니다. 당신은 왜 다른 사람의 재능의 빛이 당신의 눈을 멀게 하고 의지를 마비시키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 감정이 당신 앞에 어떤 위대한 과제를 제시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방하라는 부름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것을 찾으라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독을 약으로 당신만의 고유한 길, 즉 개성화의 길을 위한 연료로 바꾸는 방법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주위를 둘러보는 것을 멈추고 내면을 들여다볼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의 여정은 시작됩니다. 바로 지금, 그리고 침묵이 찾아옵니다. 하루가 끝났습니다. 모든 외부의 목소리는 잠잠해지고 당신은 작고 빛나는 화면과 단둘이 남게 됩니다. 그 화면은 다른 사람들의 삶으로 들어가는 포털이 됩니다. 그곳의 정원은 항상 더 무성하게 피어나고 열매는 더 달콤해 보입니다. 당신은 피드를 넘기며 또 다른 승리, 또 다른 걸작, 또 다른 인정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성공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차갑고 무거운 돌이 되어 당신의 영혼에 내려앉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개인적인 패배처럼 느껴지는 다른 사람의 성공의 씁쓸한 뒷맛입니다. 당신은 좋아요를 누를 수도 있지만 손가락은 차가워지고 내면은 조여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내면의 비평가, 당신에게서는 항상 비난거리만 찾아내는 그 무자비한 심판관이 갑자기 그들의 가장 헌신적인 팬이 됩니다. 그는 그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는 그들의 재능에 감탄합니다. 그러고 나서 당신에게 돌아서서 당신 방의 귀가 먹먹한 침묵 속에서 조용히 묻습니다. 그런데 너는 뭘 했지? 당신의 기차는 이미 떠나버렸다는 고통스러운 느낌. 삶의 축제는 저기 어딘가. 두껍고 방음 처리된 유리 너머에서 울려 퍼지고 당신은 그저 말없는 관찰자, 다른 사람의 존재의 향연에 나타난 유령일 뿐이라는 느낌. 당신 자신의 이야기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미 성공적인 에필로그를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비교의 순간에 수치심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차가운 안개처럼 다가와 이 감정이 당신 개인의 부끄러운 악덕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제가 당신에게 아주 오래전에 들었어야 할 말을 하게 해주세요. 당신은 이 감정에 대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질투심 많거나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약함이나 하찮음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것은 당신 안에 위대하고 진정한 무언가가 살고 있으며 그것이 필사적으로 드러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은 에고의 사소한 질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영혼의 신성한 고통입니다. 칼 융은 질투란 당신 안에 있는 실현되지 않은 신성의 고통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깊은 자아, 당신의 자기가 다른 사람을 보며 그 안에서 자신의 아직 태어나지 않은 반영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알아봄의 고통은 거의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고통은 당신의 하찮음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깊이의 증거입니다. 보물을 가진 자만이 그것이 아직 땅속에 묻혀 있다는 사실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감정에서 수치심이라는 낙인을 제거했으니 저는 당신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급진적이고 어쩌면 두렵기까지 한 아이디어를요. 네, 만약 제가 질투가 당신의 적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비록 가장 잔인하지만 당신이 가진 가장 정직하고 가장 정확한 진단 도구라고 말한다면요. 일반적인 불안이나 막연한 불만족과 달리 질투는 항상 구체적입니다. 그것은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특정 사람을, 특정 재능을, 특정 삶의 방식을. 이것은 달콤한 알약이 아니라 쓴 약이며 그 쓴맛은 치유력에 정비례합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의 상처의 정확한 위치, 당신이 무시하고 배신한 당신 영혼의
그 측면을 틀림없이 가리킵니다. 만약 당신이 듣지 못하는 정중한 속삭임에 지친 당신의 영혼이 마침내 당신에게 소리치기 위해 이 고통스러운 감정을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외치기 위해서요. 봐! 이게 바로 네가 네 안에서 배신한 거야. 이게 바로 네가 다른 사람들을 보며 낭비하는 에너지야. 자신에게 투자하는 대신에. 하지만 이 외침은 암호로 된 메시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잘못된 신념, 재능, 성공, 그리고 올바른 길에 대한 집단적 관념의 소음으로 왜곡된 암호입니다. 우리가 이 강력한 도구를 사용하기 전에 우리는 그것을 이 오랜 녹으로부터 깨끗이 닦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불타는 신호를 읽는 법을 배우기 위해, 고통의 외침을 명확한 지침으로 바꾸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신념의 외과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보이지 않지만 견고한 감옥의 벽을 세우는 바로 그 신화들을 체계적으로 해부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대신 다른 사람들을 보도록 운명 지어진 비교의 감옥을요. 그러므로 자유를 향한 우리의 첫걸음은 외부 세계에서의 행동이 아니라 내면 세계에 대한 무자비하게 정직한 분석입니다. 우리는 어떤 잘못된 지도 위에서 길을 찾으려 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해체를 바로 지금 시작할 것입니다. 이 목소리들의 이름을 불러봅시다. 고통의 순간에 당신의 이성이 어떻게든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친절하게 제공하는 목소리들입니다. 이것은 이성의 비상 프로토콜이며 혼돈 속에서 질서를 잡으려는 시도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당신에게 간단한 답을 제안하고, 바로 거기에 유혹이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거짓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아닌 증상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목소리는 말합니다. 이건 그냥 낮은 자존감이야. 아주 논리적으로 들립니다. 물론 당신이 자신을 더 믿었다면 질투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낮은 자존감일까요? 아니면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진정한 자아에 대한 평가가 없는 것일까요? 자존감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과 불화하며 살 때 떨어집니다. 두 번째 목소리, 가장 잔인한 목소리는 속삭입니다. 넌 그냥 재능이 부족해.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만드는 최종 판결입니다. 타고나지 않았다면 왜 시도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것은 신화입니다. 위험하고 마비시키는 신화. 그것은 재능을 있거나 없는 마법적인 물건처럼 제시합니다. 그것은 어떤 재능이든 노력, 헌신, 용기 없이는 그저 잠자는 씨앗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무시합니다. 세 번째 목소리, 가장 간단한 목소리. 넌 그냥 게을러. 이 꼬리표는 직설적이어서 편리합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게으름일까요? 아니면 깊은 무의식적인 저항의 한 형태일까요? 이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자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쓰기를 거부하는 당신의 영혼입니다. 이것은 힘의 부재가 아니라 잘못된 목표에 대한 사보타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목소리, 가장 위안이 되는 목소리. 그들은 그냥 운이 좋았어. 이 꼬리표는 당신에게서 모든 책임을 덜어줍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운명이 그들에게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적인 항복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 그들의 위험 감수, 그들의 잠 못 이루는 밤을 평가절하하고 당신을 상황의 수동적인 희생자로 만듭니다. 이 모든 설명은 기초의 깊은 균열을 아름다운 벽지로 덮으려는 시도입니다. 이것은 상처를 가리지만 치료하지는 않는 반창고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에게 힘을 주지 않습니다. 그저 제자리에 머물러도 좋다는 허락을 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한 원인을 찾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단지 증상이라면 진정한 질병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비유를 사용해 봅시다. 당신의 영혼이 고유한 면역 체계를 가진 살아있는 온전한 유기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 주요 임무는 자신만의 정해진 발전의 길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이 유기체의 외부 병원균, 즉 자기 부정의 바이러스, 다른 사람의 길을 따르는 바이러스,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유기체는 반응합니다. 건강한 유기체가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천을 올리는 것이죠. 이 영혼의 열병이 바로 질투입니다. 그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힘을 빼앗아갑니다. 비교와 평가절하의 망상 속에서 당신을 헤매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열병은 병 자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 면역 체계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악덕이 아니라 건강의 표시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가 되도록 강요하는 감염과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열병은 고통스럽고 힘을 빼앗아가며 비교의 망상 속에서 당신을 헤매게 만들지만 그 목적은 당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치명적으로 위험한 침입을 신호함으로써 당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대부분이 저지르는 주된 실수에 도달합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질투하지 마라.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어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뻐해라. 이것은 마치 심한 폐렴 환자에게 그냥 기침을 멈추고 열을 내리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의지력으로 질투를 멈추려 노력하는 것은 영적인 해열제를 복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일시적으로 증상을 억누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며 억지로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 즉 자기 배신의 감염은 어디에도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깊이 들어가 만성이 되고 어느 날 완전한 무기력, 우울증, 그리고 완전한 번아웃의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의 집이 계속 불타는 동안 당신은 경보 신호를 꺼버리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우리가 그것을 진단도구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저 아름다운 비유에 머물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제 저는 당신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냥 듣지 말고 직접 해보세요. 잠시 멈추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이 날카롭고 차가운 질투를 경험했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깊이 파고들 필요 없이 가장 최근에 가장 선명한 경우를 떠올리세요. 그 대상은 누구였나요? 누구의 성공, 누구의 재능, 누구의 삶이 당신에게 이 찔림을 느끼게 했나요? 그 사람을 당신의 상상 속에서 그려보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질문. 그 사람을 유리창처럼 투과해서 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 사람 또는 그의 길에 정확히 무엇이 당신의 영혼으로 하여금 천을 올리게 했나요? 그의 용기였나요? 그의 규율이었나요?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그의 자유였나요?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그의 능력이었나요? 그의 인정이었나요? 당신 자신의 어떤 실현되지 않은 욕망, 당신 자신의 어떤 잠자는 능력이 그의 빛에 의해 비춰졌나요? 답을 서두르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의 정직함에 당신을 두렵게 할지라도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게 하세요. 진심입니다. 이 영상을 잠시 멈추고 답을 적어보세요.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요. 그것을 적음으로써 당신은 막연한 고통을 구체적인 지식으로 바꿉니다. 당신은 당신의 보물에 이름을 붙여줍니다. 지금 하세요. 만약 당신이 자신에게 정직했다면 당신이 방금 적은 것은 단순히 사람의 이름이나 그의 성취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아직 요구되지 않은 잠재력의 이름입니다. 그것은 필사적으로 살아내고 싶어 하는 당신 영혼의 그 부분의 이름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질투라는 열병이 가리키는 감염의 정확한 위치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나침반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것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압니다. 당신이 방금 느낀 것, 이 알아봄의 찔림, 이 고통스러운 명료함의 순간은 단순한 통찰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길에 첫 발을 내디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전에 이 내면의 대륙들을 연구하는 데 평생을 바친 탐험가, 영혼의 지도 제작자, 두려움 없는 항해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칼 구스타프 융입니다. 그는 단순히 서재에 앉아 사색하는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 정신의 가장 깊고 어두운 광산, 즉 자신과 환자들의 정신 속으로 내려가 그 숨겨진 영역을 지도에 표시한 경험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이 길을 발명한 것이 아니라 발견했습니다. 마치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명한 것이 아니라 단지 알려진 세계의 지도에 그것을 표시한 것처럼요. 그리고 그는 이 길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 개발이나 자아 찾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개성화는 당신이 본래 태어난 존재가 되어가는 신성한 과정입니다. 이것은 당신 안에 태어날 때부터 내재된 독특하고 반복 불가능한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융은 모든 영혼이 자신만의 고유한 경로, 다른 어떤 것과도 다른 진정한 북쪽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이 길에서 벗어났을 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비극적인 명료함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질투는 다름 아닌 자신에게 정해진 유일한 경로에서 벗어난 영혼의 실존적 고통입니다. 이것은 자신만의 햇볕 한 조각을 찾는 대신
다른 더 큰 나무의 그늘에서 자라려는 식물의 고통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진정한 길에 대한 그리움이며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길을 확신에 차서 걷는 것을 볼 때 견딜 수 없게 됩니다. 바로 이 지도, 즉 자신에게로 가는 길의 지도를 우리는 다음 부분에서 탐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성화란 실제로 무엇일까요? 자아 찾기에 대한 대중적인 글에서 읽은 모든 것을 잊으세요. 개성화는 잃어버린 무언가를 수동적으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본성의 가장 깊고 무의식적인 부분들과의 의식적인 대화를 통해 자신을 창조하는 능동적이고 종종 영웅적인 과정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비유를 사용해 봅시다. 당신의 삶이 광활한 바다에 떠있는 배라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의식적인 나, 당신의 에고는 조타 장치를 잡고 있는 선장입니다. 그는 이성적이고 결정을 내리며 망원경으로 다른 배들과 수평선을 봅니다. 그의 임무는 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배에는 예외 없이 독특하고 거의 마법 같은 나침반이 있습니다. 융은 그것을 자기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이 나침반은 모든 지도에 표시된 일반적인 항구들, 즉 부의 항구, 명예의 항구, 만인의 인정의 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외에는 아무도 그 존재를 모르는 당신 개인의 유일무이한 보물섬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독특한 잠재력, 당신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선장 에고는 자신의 망원경을 들여다보고 밝게 빛나는 인기 있는 항구를 향해 확신에 차서 나아가는 다른 빛나고 빠른 배들의 함대를 봅니다. 해안에서는 모두가 그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바로 저기에 진정한 성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조용한 나침반은 완고하게 다른 방향, 즉 아무런 보장도 없고 이정표도 없는 안개 낀 미지의 바다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선장은 어떻게 할까요? 그는 자신의 나침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조용하지만 끈질긴 부름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는 조타 장치를 돌려 다른 배들처럼 항해하려고 합니다. 그는 같은 속도를 내고 같은 돛을 올리고 같은 항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 비유의 틀 안에서 질투는 부자연스러운 긴장 아래 신음하는 배의 사꾸 소리입니다. 이것은 그 본성에 반하여 구부리려는 금속의 스트레스입니다. 이것은 깊은 바다를 탐험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신의 배가 이 낯선 경주에서 서툴고 느리다는 것을 보는 선장의 절망입니다. 개성화는 폭풍의 포효와 다른 사람들의 성공의 사이렌 소리가 그를 암초로 부를 때조차도 이 조용한 내면의 나침반을 신뢰하는 선장의 용기입니다. 이것은 안개 속으로 가는 당신의 독특하고 외로운 길이 궁극적으로 당신을 공동 항구에서 빛나는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보물로 이끌 것이라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 아이디어가 추상적인 개념에서 벗어나도록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사라는 화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냥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침묵의 번역가였습니다. 그녀의 재능은 풍경의 영혼, 즉 잠든 호수 위의 안개, 해질녘 하늘을 배경으로 한 외로운 나무, 버려진 집 창문에 조용한 빛을 보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녀는 보이는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을 그렸고 그녀의 모든 캔버스는 그녀 영혼의 비밀 일기장 한 페이지였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깊고 우울하며 말로 다하지 못한 지혜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나침반, 그녀의 진정한 북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는 에밀리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에밀리도 화가였지만 그녀의 세계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밝은 넌 색상, 대담한 선, 아이러니한 팝아트 초상화로 폭발했습니다. 그녀의 예술은 시끄럽고 이해하기 쉬웠으며 박수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박수는 오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에밀리의 그림은 갤러리로 퍼져나갔고 그녀의 이름은 기사에 오르내렸으며 그녀의 인스타그램은 열광적인 댓글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파도의 꼭대기에서 항해했고 그녀의 배는 모두에게 보였습니다. 사라는 친구를 위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조용한 작업실에 혼자 남았을 때 기쁨은 차갑고 끈적끈적한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어두운 풍경화를 보며 그녀는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이건 너무 조용해, 너무 어려워, 아무도 이걸 필요로 하지 않아. 에밀리의 성공은 그녀에게 영감이 아니라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 영혼의 선장은 운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침반이 고장났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둡고 흑빛 나는 물감을 치우고 형광 아크릴 물감을 샀습니다. 그녀는 에밀리의 대담한 분놀림, 세상에 대한 그녀의 아이러니한 시선을 모방하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밝고 시끄럽고 유행에 맞게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손의 붓은 낯설어졌습니다. 이전에는 명상이었던 과정이 고문으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작품들은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지만 죽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시끄럽지만 텅 빈 다른 사람의 노래의 메아리였습니다. 영감은 사라졌습니다. 기쁨은 말라버렸습니다. 바로 그 영혼의 열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업실은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사라는 깊고 말없는 우울증에 빠져 자신과 예술 모두를 미워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그녀는 자신의 첫 학창시절 스케치가 담긴 폴더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그것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누렇게 변한 종이 위에서 그것들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조용하고 우울한 풍경화들, 그녀의 나무들, 그녀의 안개들, 그녀의 창문 속 외로운 빛, 그리고 그 순간 사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알아봄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렸던 자신의 일부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가 잘못된 스타일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죄는 더 깊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술을 배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배신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지도를 따라 다른 사람의 섬으로 항해하려고 했고, 그동안 그녀 자신의 독특한 세계는 먼지와 망각에 덮인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그것을 깨달은 순간 그녀의 이야기는 그녀 개인의 드라마가 아니라 보편적인 신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에 대한 신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리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에밀리의 성공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살아갑니다. 아주 정직해집시다. 당신의 에밀리는 단순히 특정 인물이 아닙니다. 에밀리는 상징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최면에 걸리게 하는 외부에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성공의 기준입니다. 그것은 그의 숫자가 당신을 현기증 나게 하는 성공한 기업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자유가 당신에게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인정받는 예술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평온함을 당신이 신성함으로 여기는 영적 스승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인스타그램의 완벽한 엄마일 수도 있고 그녀의 삶은 흠잡을 데 없어 보입니다. 에밀리는 당신의 에고가 이상적이라고 간주한 모든 외부 형태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우울한 풍경화는요, 그것은 반드시 예술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독특하고 아마도 조용하고 비상업적인 영혼의 일부이며 당신이 평가절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빠른 답을 중시하는 세상에서 깊이 분석하는 당신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평범하게 보이기 위해 숨기는 당신의 이상한 유머 감각입니다. 그것은 혼돈을 체계화하고 정원을 가꾸고 서랍 속에 시를 쓰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오랫동안 귀에 깊게 듣는 것에 대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결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나침반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자신에게만이라도 정직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에밀리는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의 밝고 모두에게 인정받는 스타일을 모방하려고 합니까? 당신은 누구의 배를 망원경으로 보고 필사적으로 따라잡으려고 합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당신이 다른 사람의 성공을 쫓는 동안 당신 영혼의 벽장 속에서 지금 먼지에 덮여있는 당신 자신의 조용하지만 진정한 풍경화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진정한 비극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에밀리가 되려고 노력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을 좌절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더 나쁜 짓을 저지릅니다. 당신은 자신을 배신합니다. 당신은 당신 영혼의 소중하고 독특한 에너지를 가져다가 다른 누군가의 이류 복제품이 되려는 시도에 쏟아붓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에서 유령이 되고 다른 사람의 노래에 텅 빈 메아리가 됩니다. 당신의 비극은 당신이 에밀리처럼 될 수 없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진정한 비극은 그녀가 되려는 필사적인 시도 속에서 당신이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을 멈춘다는 데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쉽지 않습니다. 압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것을 보게 만들기 때문에 바로 심장을 찌릅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취미와 재능을 뒤지며 논리적인 답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다른 길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감정을 통해서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당신에게 멈추기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입니다. 저는 당신을 짧은 1분간의 명상에 초대합니다. 바로 지금. 가능하다면 눈을 감으세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시선을 흐리게 하세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쉬세요. 이제 모든 것을 놓아주세요. 에밀리의 이미지를 놓아주세요. 다른 사람의 성공의 소음을 놓아주세요. 인정, 돈, 무엇이 옳고 무엇이 명예로운지에 대한 생각을 놓아주세요. 제 말조차도 놓아주세요. 이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지게 하세요. 이 침묵 속에 머무르세요. 그리고 이 침묵 속에서 자신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세요. 어떤 일, 어떤 활동, 어떤 상태가 나를 가장 살아있게, 가장 진실되게 느끼게 하는가? 비록 아무도 그것을 보거나 인정하지 않더라도 당신이 시간을 잊게 되는 그 과정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내면의 비평가가 너무 몰두해서 침묵하게 되는 그 과정은요? 어떤 일을 하고 난 후에 당신은 공허함이 아니라 충만함을 느끼나요? 단어를 찾지 마세요. 감정을 찾으세요. 결과에 대한 어떤 생각보다 앞서는 이 감정, 이것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북쪽의 목소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우울한 풍경화의 느낌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독특한 나침반의 진동입니다. 이 감정을 붙잡으세요. 그것과 함께 머무르세요. 이제 눈을 뜨세요. 저는 당신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방금 발견한 이 감정을 가지고 그것에 이름을 붙여주세요. 한 단어로요. 이 영상 아래 댓글 섹션으로 내려가세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일인지가 아니라 그럴 때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공유해 주세요. 그냥 한 단어요. 아마도 그것은 몰입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침묵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창조, 질서, 놀이, 도움, 깊이, 연결일 수 있습니다. 설명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냥 등대처럼 그 단어를 남겨두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강력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장 내밀한 감정을 내면 세계에서 외부 세계로 꺼내어 그 현실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댓글을 훑어보면서 당신은 수백, 어쩌면 수천 개의 다른 등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독특한 길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각자 자신만의 반복 불가능한 빛을 찾는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영혼들의 공동체의 일부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독특한 길의 지도를 만들어 봅시다. 바로 여기서, 바로 지금, 당신이 지금 이 등대 같은 단어들을 남기면서 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연금술 작업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이전에 독이라고 여겼던 것에서 가치를 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어둠에서 빛을 추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인식의 가장 중요한 전환으로 이끕니다. 모든 것을 바꿀 그 전환으로요. 질투와 싸우는 것을 멈추세요. 그것을 듣기 시작하세요. 질투가 당신의 적이나 악덕이 아니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당신이 이제껏 알았던 가장 헌신적이지만 가장 잔인한 스승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는 스승. 그는 당신이 길을 잃었을 때 당신을 위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다른 누군가가 되려는 시도를 칭찬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그는 무자비하게 몇 번이고 당신이 자신을 배신할 때마다 그것을 지적할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재능을 배신할 때마다 그는 고통과 함께 찾아옵니다. 당신이 당신의 나침반을 무시할 때마다 그는 쓴맛과 함께 찾아옵니다. 그는 당신의 가장 충실한 수호자이며 그의 일은 당신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당신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고대 연금술사들은 이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프리마 마테리아, 즉 제1진료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경멸받고 혼돈스럽고 어둡고 형태가 없는 물질이었습니다. 없애버리고 싶은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이 검고 독성 있는 진흙 없이는 위대한 작업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납을 금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요. 영혼의 실험실에서 질투는 바로 당신의 프리마 마테리아입니다. 이것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개성화의 금을 얻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바로 그 검고 무거운 납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변화에 가장 귀중한 재료를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승이 다시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이 다시 그의 차가운 손길을 느낄 때요. 도망치지 마세요.
숨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멈추세요. 숨을 들이쉬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에게 말하세요. 듣고 있어. 내 길이 어디에 있는지 상기시켜줘서 고마워. 바로 그 순간 당신은 희생자가 아니라 연금술사가 됩니다. 당신은 독을 가져다가 약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고문자를 당신의 가장 현명한 안내자로 바꿉니다. 하지만 실제로 질투를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초점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질투의 대상을 보는 것을 멈추고 그것이 당신 안에서 무엇을 비추는지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부의 싸움에서 내면의 작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질투를 느낄 때 우리의 첫 번째 본능적인 반응은 외부 게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경쟁자를 이기고 그를 능가하고 우리가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외부 싸움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결국 그것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 길에서 더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융 심리학적 접근은 완전히 다른 전략을 제안합니다. 싸움이 아니라 통합입니다. 융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우리 자신의 일부인 그림자에 대해 말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것을 어둡고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위 황금 그림자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감히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가장 좋고 가장 밝고 가장 강한 자질들의 총합입니다. 우리의 용기, 우리의 재능, 우리의 규율, 우리의 내면의 자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기 두려워하는 이 금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합니다. 당신이 질투하는 사람은 단지 스크린일 뿐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 스크린에 당신 자신의 아직 펼쳐지지 않은 잠재력에 대한 영화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당신은 그의 용기를 보면서 그것이 당신 자신의 용기가 발언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의 규율에 감탄합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의 규율이 아직 합당한 목표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의 자유를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당신 스스로를 우리에 가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과제는 스크린을 찍거나 그 위에 배우와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과제는 영사기를 끄는 것입니다. 투사를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당신 안의 빛의 근원으로 돌아서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서 감탄하는 것은 내 안에도 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발전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 당신의 과제는 투사의 함일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당신 자신조차도 숨기고 있던 당신 자신의 보물을 보여준 것에 대해 마음속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보물을 파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의 방법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용기, 이 규율, 이 자유를 드러낼 당신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이론이지만 실제로 어떻게 투사를 거두어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통찰을 일상의 습관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우리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간단하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도구입니다. 저는 그것을 연금술사의 일기 또는 개성화의 일기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하루의 사건을 기록하는 평범한 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날마다 고통의 납을 당신의 독특한 길의 금으로 바꾸는 당신 개인의 연금술 실험실입니다. 작동 방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별도의 공책이나 컴퓨터 파일을 마련하세요. 그리고 질투의 찔림을 느낄 때마다 그것이 강하든 약하든 그것을 열고 3가지 질문에 글로 답하세요. 첫 번째 질문, 나는 지금 구체적으로 누구의 무엇을 질투하고 있는가? 최대한 정확하게 하세요. 그냥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그의 위험을 감수하고 맨손으로 시작하는 능력. 그냥 유명한 화가가 아니라 세상에 자신의 불완전한 작품을 보여주는 그녀의 용기. 이 단계는 당신이 투사를 고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어떤 스크린을 보고 있는지 정의합니다. 두 번째 질문, 이 감정은 나의 어떤 실현되지 않은 욕망이나 자질을 비추고 있는가? 이것은 당신의 황금 그림자를 식별하는 단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에게로 초점을 옮기세요. 만약 당신이 그의 위험 감수 능력을 질투한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의 용기가 발언권을 요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녀의 불완전함에 대한 용기를 질투한다면 그것은 당신 내면의 완벽주의자가 당신의 창의성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자질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것을 당신의 것으로 인정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3번째 질문.
이 자질을 나만의 고유한 형태로 드러내기 위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고 사소한 한 걸음은 무엇인가? 이것은 실제적인 행동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 단어는 작다입니다.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작가의 규율을 질투한다면 당신의 걸음은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 문단을 쓰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기업가의 용기를 질투한다면 당신의 걸음은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미루어왔던 전화 한 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단계는 마법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이전에 외부로 자기 비난과 비교로 향했던 질투의 거대하고 파괴적인 에너지를 가져다가 내부로 작고 창조적인 행동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정원을 관찰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멈추고 아직은 작지만 당신 자신의 싹에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작은 걸음들을 날마다 내딛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의 소음이 잦아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이 덜 성공적이 되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당신 자신의 영혼의 음악에 너무 몰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한 가지를 듣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또 다른 누군가의 복제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두 번째 에밀리, 두 번째 스티브 잡스 또는 두 번째 일론 머스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당신을 독특하게 당신만의 반복 불가능한 재능, 기이함, 그리고 모순의 조합으로 창조하기 위해 엄청난 작업을 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신이 이 창조물에 가할 수 있는 가장 큰 모욕입니다. 세상은 바로 당신을 당신의 진실되고 불완전하지만 절대적으로 진정한 모습으로 필사적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경쟁으로 생각하는데 익숙합니다. 승자와 패자가 있는 경주로요.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에고의 게임입니다. 영혼의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의 게임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만의 게임을 창조하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 즉 자기 자신이 되는 게임에서 당신은 유일한 참가자입니다. 당신은 질 수 없습니다. 당신은 2등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당신의 과제는 그들보다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과제는 온 우주에서 당신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렇게 전적으로, 그렇게 깊이, 그렇게 타협 없이 당신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당신의 독특한 길을 축복합니다. 저는 당신의 우울한 풍경화, 당신의 이상한 취미, 당신이 오랫동안 듣기 두려워했던 당신의 조용한 목소리를 축복합니다. 그것들 안에는 다른 사람의 성공에 가장 빛나는 모든 복제품들보다 더 많은 힘과 더 많은 가치가 세상에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재능은 필요합니다. 당신의 노래는 불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시작할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이 1시간 동안 긴 길을 걸어왔습니다. 얼음 같은 고통의 찔림에서 변화의 약속으로, 잘못된 신화의 해체에서 자신의 황금 그림자와의 만남으로, 비교의 마비에서 독특함의 힘으로,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을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진실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이렇게 들릴 것입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당신의 적, 당신의 독, 당신의 수치심으로 여겼던 질투는 사실 집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진정한 집, 즉 당신의 자기, 당신이 되어야 했던 존재에 대한 영혼의 향수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땅을 헤매고 다른 사람들의 밝게 빛나는 성을 바라보며 느끼는 추방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찔림을 느낄 때마다 아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하찮음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의 비평가가 당신에게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기,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당신 의식의 문을 조용히 두드리며 속삭이는 것입니다. 집으로 갈 시간이야. 너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너무 오래 머물렀어. 자신에게로 돌아갈 시간이야.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대입니다. 이것은 항상 당신에게 돌아가는 길을 가리킬 가장 확실한 나침반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따뜻하고 밝은 창문을 들여다보며 추위에 서 있는 것을 멈추세요. 당신에게는 당신 자신의 집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곳은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어둡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집에 불을 밝히세요. 그리고 당신이 이 빛을 점차적으로 날마다 밝히기 시작하면 당신의 내면 세계뿐만 아니라 당신이 외부 세계를 보는 방식도 변할 것입니다. 어느 날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 멀지 않은 미래의 어느 날, 당신은 인터넷을 열고 한때 당신이 고통스럽게 질투했던 사람의
또 다른 성공 소식을 봅니다. 당신은 그의 성공을 보고 찔림을 느낍니다. 하지만 고통이 아닙니다. 순수하고 진심 어린 밝은 기쁨의 찔림. 당신이 그보다 더 나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를 이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독특한 정원을 가꾸는데 너무 몰두해서 다른 사람의 울타리를 넘어다 볼 시간도 욕구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의 꽃들을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모든, 심지어 가장 작은 싹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사랑이 필요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취 시장의 소음은 잦아들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열매 크기를 비교하는 귀가 먹먹한 허영의 시장은 더 이상 당신의 관심을 끌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받은 침묵 속에서 당신은 마침내 음악을 들을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존재에 조용하고 확신에 차고 깊은 음악을. 이것은 어려움 없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삶일 것입니다. 비교의 불안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따르는 의미로 가득 찬 삶. 이 여정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신뢰와 용기에 감사합니다. 외부 세계의 밝은 불빛에서 등을 돌리고 자신의 그림자를 들여다보는 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이 1시간 동안 이룬 내면의 작업은 당신만을 위한 선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진정한 길을 선택할 때마다 그는 이 세상을 조금 더 의식 있고 조금 더 온전하고 조금 더 진실되게 만듭니다. 당신의 용기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리고 아십시오. 당신은 이 탐색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당신과 함께 수천 명의 같은 탐구자들이 같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선택, 자신의 독특한 길을 위한 선택. 당신은 소음에 지쳐 내면의 침묵에 귀 기울이기로 결심한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영혼들의 형제단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이 여정의 일부가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이 내면으로의 여정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다면, 만약 당신이 이 작업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느낀다면 저는 당신을 머물도록 초대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의도의 선언입니다. 당신 영혼의 중심으로 향하는 이 깊고 때로는 어렵지만 항상 치유적인 여정을 계속하겠다는 의도. 이것은 시작한 것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함께 해독하고 있는 지도를 계속 탐구하겠다는 당신의 약속입니다. 당신의 좋아요는 단순한 평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호입니다. 이것은 비교의 안개 속에서 헤매는 다른 배를 위해 당신이 밝히는 등대입니다. 당신의 간단한 행동으로 당신은 이 빛이 지금 어둠 속에 앉아 자신의 독특한 길에 대한 상기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당신에게 한 가지 생각과 함께 남겨두고 싶습니다. 이 모든 작업의 기초가 되는 생각. 세상은 성공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시끄러운 이름과 화려한 성취로 넘쳐납니다. 하지만 세상은 온전한 사람들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쫓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진정한 존재를 얻는 용기를 찾은 사람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노동, 가장 신성한 전쟁,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길입니다.